네, 안녕하세요. 오라니원 박미경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만성두통과 편두통의 체질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편두통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한의원에 굉장히 많이 내원을 하는데 그 실체나 양방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두통을 한번 정의하고 넘어가면은 두통이라는 것은 뇌의 통증이 아니죠. 뇌는 통증을 감각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뇌 주변의 혈관이나 골막 등의 통증을 느끼는 것을 두통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3개월 이상 반복이 되면 만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네, 두통의 분류는 이것은 인터내셔널 헤드에이크 소사이어티의 분류 기준입니다. 두통의 원인에 따라서 원발성, 2차성, 이렇게 또 신경통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마이그레인은 원발성 두통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텐션 타입이라고 우리가 근육 긴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긴장형 두통, 그리고 남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발생률은 좀 소수이긴 한데요. 군발성 두통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 기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도 편두통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 경과에 따라서는 급작스러운 두통, 또 만성 두통이 있는데요. 편두통은 만성 두통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통의 특성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는 그 혈관성 두통에 속하게 됩니다. 혈관성 두통은 정도가 심한 박동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편두통뿐만이 아니라 발열이나 고혈압, 또 혈관 확장제 복용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분류하면 아까 보신 표와 같이 원발성 두통에 해당됩니다. 자, 편두통의 증상은요, 우리가 그 편두통이란 이름 자체가 편측성의 두통을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 60%에서만 편측성으로 나타나고 전체적인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매스컴이나 구토와 같은 소화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증의 양상은 이제 발작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4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까지도 지속되기도 하고 통증의 강도 자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편두통이라는 것은요, 두통 발생 전에 어떠한 그 감각적인 전조 증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시각적인 것, 감각적인 것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각 증세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눈에서 불이 번쩍거리거나 물체가 지그재그로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는 등의 그런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연령대는 젊은 층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10대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여성의 18%, 남성의 6%에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미국 자료에 의하면 12%에서 20%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 10명 중에 1명, 2명은 편두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성이 남성의 3배 유병률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가임기에 있어서는 남성과의 차이가 5배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이것은 편두통이 여성 호르몬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가족력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서 유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편두통의 기전이 아직도 확실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편두통의 발생 원인이 어떤 지금은 약간 가설로 많이 남아 있는데 혈관의 확장에 의해서 주변에 신경이 자극되어서 통증을 느낀다는 가설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이 뇌혈류 감소에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수축, 그 다음에 반동성 확장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이 혈관성 두통을 유발하게 된다는 그런 기전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신경 전달 물질에 있어서는 세로토닌이 굉장히 낮은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자체를 치료제로 쓰기도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세로토닌 자체가 편두통을 또 유발하는 촉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편두통에 대해서 방금 좀 알아보았는데 편두통은 다른 두통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임상 증상이 단계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전구기와 전조 증상이 있는 것이 편두통의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른 두통과 다른 점을 여기에서 많이 느끼게 되죠. 전국이라는 것은 통증 발작 전 수시간에서 수일 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체 환자의 50%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때 자율신경 증상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하품이 많이 나온다든지 소변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이상도 있고 뭐 목뒤가 뻣뻣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다 이 중에서 뭐 일부라든지 아니면은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오라라고 하는 전조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환자의 20%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는 시각 증상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눈앞이 번쩍번쩍 한다든지 아까 말했듯이 자 그리고 이때 어떤 손끝에서 팅글링 센세이션이나 넘니스가 발생을 해서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 환자에서는 이게 중풍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통의 발작 시기, 두통기에는 심한 박동성 통증과 함께 구토와 오심이 느껴집니다. 이때는 시각 증상이 아니라 눈이 빠질 것 같은 그런 안구 통증이 느껴지게 되고요. 이때 환자들의 특징은 어떤 시각, 후각, 청각적인 증상에 굉장히 그런 자극에 너무 예민해져요. 그래서 조용하고 컴컴한 곳을 찾아서 웅크리고 있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이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상이 이제 소실되는 시기, 후육이라고 해서 하루 이틀 동안은 극심한 피로나 어떤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소아야제증에서도 아이들을 조용하고 컴컴한 곳에 두거든요. 거기서 어떤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두통이 발생되는 시기에는 뒷목의 긴장과 두피의 어떤 긴장이 함께 오기 때문에 종종 긴장형 두통과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편두통은 다른 두통과 달리 촉발 요인이 굉장히 명확한 게 특징입니다. 환자들도 자기가 본인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게 촉발되는지를 대부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많은 요인이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사용하다가 중단하였을 때 편두통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평일에 커피를 많이 마시던 사람이 주말에 안 마시게 되면 편두통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에 대해서도 많이 편두통이 유발이 되는데 티라민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을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숙성이 오래된 치즈나 육류 그리고 어떤 식품 첨가물 그런 데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MSG 그리고 어떤 향미료 이런 거에 의해서 카테콜라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자극에 예민해지고 CNS가 흥분되는 그런 작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서의 이완 거기서도 이제 편두통이 촉발이 되고 여성의 경우 호르몬의 영향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리 직전에 이제 많이 찾아오고 임신했을 때, 피임약 쓸 때, 이럴 때도 편두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습관, 그리고 뭐 여행이라든지 이제 고도나 날씨의 변화, 특히 한의학에서 풍한 두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날씨로 인해서도 편두통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식사를 제대로 안 하면 편두통이 잘 옵니다. 그래서 저혈당이나 탈수 상황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은 운동하고 나서 편두통 발작이 잘 오는데 그때 당이 함유된 주스 같은 거 마셔주는 게 좋고 또 아침을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약물성 두통입니다. 우리가 뭐 편두통이 편해지기 위해서 진통제를 쓰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반동성으로 두통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편두통을 양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급성기와 예방 치료로 나뉘는데 자, 급성기에는 대증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엔세이드를 써요. 근데 대부분의 편두통 환자들은 엔세이드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제제를 쓰는데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카페인 복합제를 많이 씁니다. 앞서 페이지에서 카페인은 촉발 요인이었지만 이렇게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 때문에 엔세이드와 복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걸로도 안 될 때는 특수 제제까지 사용을 하는데 트립탄과 에르고타민 이런 종류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카톨릭 의대 임상지침서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잘 보이지 않아서 여기 써놨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길 바라고 트립탄이라는 것은 세로토닌 아고니스트로 이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세로토닌 레벨을 좀 올려주고 또 에르고타민 혈관 수축제죠. 그 다음에 진통제 쓰고 항구토제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메토클로프라미드를 쓰는데 이거를 IV를 쓰는 이유는
경구로 지금 흡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심구토가 심할 때는 네,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반동두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2일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방치료가 있어요. 급성기 치료를 그렇게 했는데도 잘 듣지 않거나 너무 빈발할 때는 예방치료를 함께 합니다. 뭐 혈압약으로 많이 쓰시는 종류들 약을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라든지 안지오텐신 블로커 이런 거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항우울제를 씀으로써 평소에 세로토닌 레벨을 유지를 해주죠. 그 다음에 항정간제도 쓰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외과적으로 신경 차단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톡스 인젝션을 하기도 해요. 머리서부터 이제 목, 어깨 근육들에 뭐 3개월에 한 번씩 보톡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요새 양방에서 굉장히 뭐 건강보험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양방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소화장애와 연관성을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 한의사들은 두통이 식체에 의한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뇌의 뭐 혈관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하지만 이들도 이제는 이제 소화장애 연관성을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오심구토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소화기능 장애가 아니냐, 또 영하산통과 소화기 주기성 증후군, 영하산통 잘 알고 계시는 뭐 야제증이죠. 그리고 소화기 주기성 증후군은 반복적인 구토, 복통, 또 현운이 있는 어린이들의 어떤 질병인데, 이것을 지금은 편두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에 나타나는 편두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에 의해서 많이 밝혀졌고, 자, 그 다음에 또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 이런 소화기관에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통의 유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소화와의 연관성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의보감에서는 두통에 대해서, 편두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동의보감 두통문을 보시면 뭐 정두통, 편두통, 풍한두통 해서 여러 가지 두통 종류가 기재가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편두통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 발표하는 현대의학에서 편두통과 같은 개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편두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쪽이 아픈 두통을 편두통이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녹내장에 의한 것, 또 뇌혈관 질환에 의한 것, 뭐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오른쪽이 아프면 담과 열이고 왼쪽이 아프면 풍과 혈어라 하여 이런 약재들을 썼는데요. 이 약재들은 뒤에서도 두통에 두루 쓰는 약재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편두통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개념을 찾아봤을 때는 담궐두통이라는 것과 가장 유사한데요. 담궐두통은 두통이 발할 때 현운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여기 나오죠. 또 말을 잘 못하고 신체가 무겁고 토할 것 같고, 이것이 거름과 태음의 합병이고 담궐두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처방이 바나백출 천마탕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거의 적응증은 비위가 허약하여서 담궐두통이 생겨서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이 박동성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걸랭하고 구토하고 현운을 하고 눈을 뜰 수 없고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막 이런 감각 장애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방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한번 쓰고 넘어갔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그렇다면 바나백출 천마탕의 방제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한의학적으로 어떤 편두통에 대해서 치료 원칙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을 때는 어떤 조중작용, 중초를 조리를 하고요. 비위를 조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작용이 거담 소풍이 되겠죠. 동의보감을 보면은 풍약이 아니면 두통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풍약만이 두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통증 자체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풍의 성향이고요. 그리고 거담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오심구토, 우리가 소화장애에 의해서 두통이 생길 때 담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히 담을 쳐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바나라는 약재, 우리 치담에 유명한 약이죠. 그래서 소화를 시키면서 치담시키는 바나를 반드시 씁니다. 천마를 쓰는 이유는 눈앞이 캄캄한 것이, 그러니까 식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운이 다
비위에서 그러니까 중초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 두부로 청기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천마로 치유한다. 황기 인삼으로 중초를 또 조리를 해줘야 되고요. 창출, 백출로 습을 없애주죠. 그리고 택사, 복령도 습을 없애는 데 쓰죠. 그 다음에 신궁, 매가, 소화제를 꼭 넣어줍니다. 그리고 건강으로 이제 그 온화한 담, 이 담은 뭐 차가운 담이다 해서 뜨겁게 조리를 해줍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약재들의 문제는 소음인 약재 위주예요. 그래서 온중산안을 하다 보니까 그 온열한 성질 자체가 열이 많은 체질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속에 열이 있거나 체격이 실하신 분들은 오히려 구토가 더 심해진다든지 눈이 빠질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질 치료를 할 때는 이러한 조중 거담 소풍의 어떤 원리에 적합한 각 체질별 처방을 써서 그것을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동의보감에서 두통에 이제 활용한 약재들을 체질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처방 쓰실 때 가미하실 수도 있겠고 평상시에 예방 목적으로 차로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양인 같은 경우 녹차나 박하차를 드시면 좋겠고 태음인은 감국차, 결명자차 좋겠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당귀차라든지 생강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방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아까처럼 이제 거담소풍하면서 비위를 조리하는 그런 처방들 위주로 쓰면 됩니다. 소음인의 편두통 환자들의 특징은 평소 좀 식은땀이 많고 수족냉증이 많고 평소에도 한숨을 잘 쉬고 두통 발작 시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큰 소리 같은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사려 상비하는 사람 많고요. 이런 분들은 향사 육군자탕, 목향 중기산, 향부자 팔물탕 등을 쓸 수가 있겠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그 소음인이 혈허해서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향부자 팔물탕을 잘 응용할 수가 있고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눈이 빠질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두통 발작 시에도 눈이 굉장히 아프고 또 어깨 같은 데가 두텁고 체격이 견실하고 과식도 잘하고 음주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위승청탕을 쓸 수가 있겠죠. 조위승청탕은 그 이름 그대로 비위를 조리해줘서 청기가 잘 상승할 수 있게 하는 처방이기 때문에 편두통에 굉장히 효과가 좋겠죠. 갈근 승기탕 같은 경우에는 과식하고 얼굴 붉고 간열이 많으신 분들에게 좋겠고 마왕종통탕은 그 한으로 인한 발작, 오한이 겸해 있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 중에서는 매운 음식 드셨을 때 좀 눈이 아프고 뒷목이 뻣뻣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성질이 급한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두통이 잘 발생을 하는데 자, 풍약이죠. 형방패독산, 형방도적산, 말 그대로 방풍, 이제 풍을 치료하는 약이 들어있는 이런 종류로 이제 거담소풍 할 수가 있고 독활지황탕으로 이제 소화기계를 다스려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체질 치료 어떤 처방이라든지 약재 이런 것도 소개해드렸고 양방적인 접근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는 편두통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한의학적인 치료의 의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제가 발표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양방치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 약재 자체로 인해서도 두통을 유발을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한약에는 그런 반동성 두통에 대한 위험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엔사이드 쓰게 되면은 당연히 위장장애가 생깁니다. 근데 위장장애도 역시 편두통 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어떤 한의학 치료에 장점이 많게 되겠죠. 그다음에 비위를 보하기 때문에 평소 소화 기능도 향상이 되고요. 또 비주사말 해서 어떤 사지의 피로감도 개선이 되고 또 사료를 주관하는 비장이잖아요. 그래서 불안증 같은 것도 회복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침치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편두통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요. 동의보감에서도 어떤 아시열만 써도 많이 좋다 이런 언급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 혈어 처방을 씀으로써 우리가 보혈해주고 PMS 같은 것들, 호르몬으로 인한 불쾌감 같은 거 많이 완화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증 치료가 아니죠. 저희 치료는 이제 예방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이 편두통으로 인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결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한약의 경우 물론 고가지만은 반하백출, 천마탕 같은 그런 것들은 보험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체질에 따라서 아까 뭐 티라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라든지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어떤 체질이 특히 해로운지를 우리가 먼저 알려줘서 예방적인 교육을 이제 해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편두통을 한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체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환자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